지은호가 그날 들은 한 문장 때문에 모든 사람이 숨겨왔던 20년의 균열이 한꺼번에 터져버렸다는데요. 도대체 어떤 말이었길래 평생 믿어온 가족 관계까지 흔들릴 정도였을까요? 사건은 아주 사소한 오해에서 시작했지만 파장은 상상 이상으로 커졌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이야기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지은호는 요즘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최근 들어 이상하게도 고성이가 자신에게 다가오는 방식이 너무 자연스럽고 동시에 어딘가 조급해 보였기 때문인데요. 평소라면 저 사람 참 다정하다라고 생각했을 텐데 이번엔 느낌이 달랐습니다. 뭔가를 서둘러 챙기고 무언가를 숨기고 그 숨김이 들키지 않게 더 다정함을 보태는 듯한 이상한 온도 차가 느껴졌습니다. 특히 신경 쓰였던 건 고성이의 눈빛이었어요. 지은호를 바라볼 때마다 그 눈 안에 뭔가 간절함 같은 게 묻어났거든요. 마치 오랜 시간 찾던 무언가를 드디어 발견했을 때의 안도감과 조급함이 동시에 담긴 표정이랄까요. 지은호는 처음엔 그냥 자신을 아끼는 선배 정도로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시선이 단순한 호의를 넘어선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 와중에 정순이의 반응도 점점 예민해지고 있었습니다. 지은호가 외출하려고 하면 어디 가는 데라는 질문이 유난히 날카로워지고 전엔 안 물어보던 작은 일까지 일일이 묻고 확인하려 했습니다. 누구 만나는지, 몇 시에 들어오는지, 심지어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까지 하나하나 체크하려는 듯한 태도였죠. 정순이는 그걸 숨기려 애썼지만 오랫동안 딸을 키운 사람의 눈빛은 숨김이 없거든요. 불안과 초조함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지은호는 모르는 척 지나갔지만 가슴 속에 작은 불안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왜 엄마가 이렇게까지 자신을 걱정하는 걸까? 그냥 과보호인 걸까? 아니면 뭔가 숨기고 있는 걸까 하는 의문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어느 날 아침 지은호가 현관문을 나서려는데 정순이가 갑자기 뒤에서 말했습니다. 은호야, 요즘 고성희 이사장님이랑 자주 만나니? 너무 덤덤한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 묻어나는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지은호는 잠깐 멈칫했지만 자연스럽게 대답했죠. 가끔요. 왜요, 엄마? 그러자 정순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 고개를 저으며 그냥 조심해라라는 말만 남겼습니다. 하지만 지은호는 그 짧은 순간 정순이의 표정에서 뭔가 다른 감정을 읽었어요. 두려움이었습니다. 뭔가를 잃을지 모른다는 두려움. 그게 무엇인지는 몰랐지만 지은호는 그날 이후로 엄마와 고성희 사이에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는 걸 확실히 느꼈습니다. 이지혁 역시 마음 한켠이 편치 않았는데요. 최근 그는 우연히 고성희의 과거 사업 관계자들 사이에서 오가는 뒷이야기를 듣고 석연치 않은 기분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고성희가 단순히 성공한 여성 수준이 아니라 어떤 중요한 사건 이후 급격히 인생이 뒤바뀌었다는 이야기였죠. 지역이 듣기로는 고성희가 100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그렇게 큰 인물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평범한 중소기업 임원 정도였는데 1998년 겨울을 기점으로 갑자기 재단 설립을 주도하고 막대한 자금이 유입되면서 순식간에 사업계의 주요 인물로 떠올랐다는 거예요. 그 시기와 지은호의 입양 시기가 묘하게 겹쳐 있었고 지역은 본능적으로 뭔가 맞지 않는 퍼즐 조각들을 떠올렸습니다. 게다가 이상한 건 그 시기 고성희 주변에서 몇몇 사람들이 갑자기 사라졌다는 소문도 있었어요. 물론 확인된 건 아니지만 지역은 그런 뒷이야기들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박성재에게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성재야, 혹시 고성희 이사장님, 예전에 무슨 큰일 있었던 거 알아? 박성재는 무심하게 웃으며 넘기려다가도 지역의 표정이 심상치 않다는 걸 느끼고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분, 글쎄 아버지 말로는 예전엔 되게 힘들었다는데 어느 순간 확 치고 올라왔다고는 하더라. 왜 무슨 문제 있어? 지역은 확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무언가 지은호에게 닥칠까 불안했던 겁니다. 하지만 성재는 지역의 그런 반응이 심상치 않다는 걸 눈치챘어요. 야, 너 혹시 은호 누나랑 관련된 거야? 지역이 대답 대신 침묵하자 성재도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날 밤 지역은 혼자 자료를 뒤적이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에서 찾을 수 있는 고성희의 과거 기사들,
재단 설립 당시의 보도 자료들, 그리고 8년 전후의 사회면 기사들까지 샅샅이 훑어 그러다 우연히 한 기사를 발견했는데 8년 12월 어느 추운 겨울날 서울 외곽 지역에서 영아 유기 사건이 있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기사는 짧았지만 지역의 가슴을 철렁하게 만들기엔 충분했어요. 기사 속 날짜와 지역이 정순이가 지은호를 발견했다고 말했던 그 시기, 그 장소와 정확히 일치했기 때문입니다. 지역은 손이 떨렸습니다. 설마 이게 우연일까? 아니면 정말로 은호와 고성희 사이에 뭔가 연결고리가 있는 걸까? 문제의 순간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터졌습니다. 정순이가 우연히 지은호의 방을 정리하다가 작은 종이봉투 하나를 발견한 겁니다. 그 안엔 병원 검사가 적힌 문서, 그리고 고성희의 이름이 반복적으로 적혀 있었죠. DNA 검사, 혈액형 비교, 유전자 분석 같은 단어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정순이는 손끝이 떨렸습니다. 이 아이 언제부터 준비하고 있었던 거야? 정순이는 그 서류를 보는 순간 모든 걸 직감했어요. 지은호가 자신의 출생에 대해 의문을 갖기 시작했고 고성희와의 관계를 확인하려 한다는 걸요. 그리고 그게 현실이 되면 자신이 가장 두려워하던 순간이 온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날 밤 지은호가 귀가하자마자 정순이는 애써 밝게 묻는 척했지만 목소리는 흔들렸습니다. 은호야, 너 요즘 병원에 갔다 왔니? 지은호는 순간 당황했어요. 엄마가 자기 방을 뒤진 걸 알았지만 화를 낼 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뭔가 숨기고 있었으니까요. 엄마 그게 아니라 지은호가 제대로 설명하기도 전에 정순이의 감정이 먼저 폭발해 버렸습니다. 너 설마 그 여자한테 뭔가 해주려고 준비하고 있었던 건 아니지? 내 몸 가지고. 정순이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지은호는 놀랐습니다. 정순이가 이렇게까지 흔들리는 모습을 처음 봤기 때문입니다. 평생 강하고 의연했던 엄마가 지금 자기 앞에서 무너지고 있었어요. 엄마, 그런 의도 아니었어. 그냥 확인이 필요해서. 정순이는 참았던 울음을 드디어 쏟아냈습니다.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너는 나한테 기댈 생각도 안 하고 왜 그 여자만 자꾸 믿는 건데? 정순이의 목소리엔 배신감과 상실감이 뒤섞여 있었어요. 20년 넘게 딸로 키운 아이가 이제 다른 사람을 찾아가려 한다는 두려움이었죠. 지은호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정순이 입에서 나온 그 여자라는 표현이 너무 낯설고 서늘하게 들렸기 때문인데요. 평소 정순이는 고성희를 이사장님이라고 정중하게 불렀는데 지금은 완전히 다른 감정이 담긴 호칭을 쓰고 있었어요. 엄마, 뭐가 그렇게 걱정돼서 그래? 지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정순이는 대답 대신 고개를 돌리고 한참을 침묵했어요. 그러다 마침내 입을 열었는데 그 한마디가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너는 버려진 아이였잖아. 순식간에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지은호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고 정순이는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지 깨닫고 입을 막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죠. 그 한 문장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강렬하게 두 사람 사이의 공기를 갈라놓았습니다. 지은호는 충격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버려진 아이?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어요. 자신이 입양하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버려졌다는 표현은 처음 들었거든요. 정순이도 입을 막았지만 이미 늦었죠. 지은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 나한테 왜 그 말을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했어? 지은호의 목소리엔 원망보다는 혼란이 가득했습니다. 20년 넘게 함께 살아온 사람이 자신의 출생에 대한 가장 중요한 사실을 숨겨왔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정순이는 갑자기 작아졌습니다. 은호야, 그날 내가 얼마나 어린 상태로 있었는지 나는 내가 다시 상처받을까봐. 정순이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정순이는 조심스럽게 과거를 이야기하기 시작했는데요. 1998년 12월, 그의 겨울은 유난히 추웠다고 합니다. 정순이는 그날 새벽 일찍 시장에 가던 길이었는데 골목 한편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대요. 아기 울음소리 같기도 하고 고양이 소리 같기도 한 희미한 소음이었죠. 처음엔 그냥 지나치려 했는데 뭔가 마음에 걸려서 다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낡은 골판지 상자 안에서 담요에 쌓여 떨고 있는 아기를 발견했어요. 온몸이 차갑게 식어 있었고
숨도 겨우 버티던 모습이었대요. 그 아이가 바로 지은호였다며 그 순간부터 지은호는 자신의 인생 전부가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정순이는 말을 이어갔어요. 상자 옆에는 짧은 쪽지 하나만 있었는데 제발 이 아이를 잘 키워달라는 내용뿐이었대요. 필체는 떨려 있었고 종이는 눈물 자국으로 얼룩져 있었다고 합니다. 정순이는 그 쪽지를 보는 순간 이 아이를 버린 사람도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느껴졌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그 순간 정순이가 느낀 건 이 아이를 살려야 한다는 본능뿐이었죠.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고 의사는 조금만 늦었어도 위험했을 거라고 했대요. 저체온증에 탈수까지 온 상태였거든요. 정순이는 그때부터 밤낮으로 지은호를 돌봤고 아이가 건강을 되찾자 정식으로 입양 절차를 밟았습니다. 지은호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마음이 더 복잡해졌습니다. 정순이가 자신을 사랑으로 키웠다는 건 누구보다 잘 알지만 정작 자신의 출생에 대한 진짜 진실은 단 한 줄도 듣지 못한 채 살아온 거니까요. 그 쪽지는 어디 있어요? 지은호가 물었습니다. 정순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저었어요. 불에 태웠어. 내가 그걸 보고 상처받을까봐. 지은호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 그건 엄마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었잖아요. 그건 제 이야기인데. 정순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은호야. 하지만 나는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서 그랬어. 내가 버려진 아이라는 사실을 알고 상처받는 것보다 그냥 내 딸로 행복하게 사는 게 더 나을 것 같았어. 하지만 지은호는 이제 알았습니다. 엄마의 선의가 때로는 자신의 진실을 알 권리를 빼앗았다는 걸요. 더 큰 문제는 고성이었습니다. 그녀는 마침내 지은호에게 연락해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은호야, 우리가 조금 천천히 얘기를 풀어 가볼까? 하지만 그 말에는 천천히라는 단어와 어울리지 않는 확신이 담겨 있었죠. 마치 모든 게 이미 결정되어 있고 지은호는 그 흐름에 따라오면 된다는 듯한 태도였어요. 지은호는 그때 처음으로 질문했습니다. 이사장님 저를 언제부터 알고 계셨나요? 전화 너머로 고성이의 숨소리가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됐을 때 그 호흡은 조금 더 조심스러워져 있었어요. 고성이의 표정이 아주 잠깐 굳었습니다. 물론 지은호는 전화로 그 표정을 볼 수 없었지만 침묵만으로도 충분히 느껴졌죠. 하지만 그녀는 금세 웃으며 말했습니다. 은호야, 그 얘기는 조금만 더 준비되면. 그 짧은 멈치. 그게 지은호의 뇌리에 깊게 꽂혔습니다. 준비. 무엇을 준비한다는 걸까요? 진실을 말하는데 준비가 필요하다는 게 이상했어요. 진실은 그냥 사실 그대로를 말하면 되는 건데 왜 준비가 필요한 걸까요? 지은호는 더 파고들었습니다. 이사장님, 혹시 저랑 어떤 관계세요? 고성이는 다시 한번 침묵했습니다. 이번엔 더 길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을 때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은호야, 나는 내가 어떻게 자라왔는지 궁금했어. 내가 행복했는지, 건강했는지, 좋은 사람들 만나서 웃으며 살았는지. 그게 내가 알고 싶었던 전부야. 하지만 지은호는 그 대답이 질문에 대한 답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왜 궁금해하셨는데요? 저를 왜 알고 계셨어요? 지은호는 계속 물었습니다. 고성이는 길게 한숨을 쉬었어요. 은호야, 내가 나한테 화낼 수도 있어. 하지만 지금은 아직 때가 아니야. 조금만 기다려줄래? 그 말투엔 애원이 섞여 있었습니다. 지은호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모든 게 이상했습니다. 정순이는 자신이 버려진 아이라는 사실을 숨겨왔고 고성이는 자신에 대해 뭔가 알고 있으면서도 말하지 않으려 했죠. 두 사람 모두 자신을 위한다고 했지만 정작 지은호 본인은 아무것도 모르는 채 살아왔습니다. 그 사이 지역은 따로 움직이고 있었는데요. 차철민이 건네준 자료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예전 가운재단과 고성이의 이름, 그리고 어린아이들과 관련된 수상한 기록들이 있었어요. 지역은 자료를 꼼꼼히 읽어내려갔습니다. 1998년 당시 가운재단은 표면적으로는 고아 구호 사업을 하는 곳이었지만 내부적으로는 불법 입양 알선, 심지어 아이 매매 의혹까지 있었다는 내용이었어요. 물론 확실한 증거는 없었지만
여러 정황상 의심스러운 점이 많았죠. 그리고 그 재단의 주요 후원자 명단에 고성희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더 정확히는 8년 12월부터 갑자기 거액을 기부하기 시작했다는 기록이었어요. 지역은 혼잣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닌데 그 순간 하나의 사실이 눈에 박혔습니다. 1998년 겨울 고성희가 갑자기 큰 재단의 후원자로 등장한 시기. 그해 겨울은 지은호가 버려졌던 해이기도 했습니다. 지역의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설마 은호가 그 여자의 믿고 싶지 않은 결론이 자꾸 머릿속에서 모양을 갖춰가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고성희가 지은호의 친모라면, 그리고 그걸 숨기고 있다면, 아니면 더 복잡한 사연이 있는 걸까? 지역은 더 파고들었습니다. 가운재단과 관련된 기사들을 찾다가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1999년 초 재단이 갑자기 문을 닫았다는 기록이었습니다. 공식적인 이유는 재정 문제였지만 일부 기사에서는 불법 입양 의혹으로 수사가 진행되다가 흐지부지됐다는 내용도 있었죠. 그리고 그 수사가 중단된 시점에 고성희는 갑자기 사업가로 변신해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이상한 타이밍이었어요. 지역은 점점 더 확신하기 시작했습니다. 고성희와 지은호 사이엔 분명 뭔가 있다고요. 하지만 문제는 증거였습니다. 추측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지역은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고, 그러려면 직접 움직여야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며칠 뒤 지은호는 스스로 고성희에게 물었습니다. 이사장님, 제 출생에 대해 혹시 아시는 게 있나요? 지은호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어요. 정순이에게서 들은 이야기, 고성희의 이상한 태도, 그리고 자신 안에서 커져가는 의문들. 모든 게 한계에 달했습니다. 그 순간 고성희의 얼굴엔 여러 감정이 스쳐갔습니다. 놀람, 분노, 두려움, 그리고 오래 숨겨온 안도 같은 미묘한 감정들이었어요. 지은호는 그 표정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사장님이 뭔가 알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죠. 하지만 그녀는 결국 너무 단단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은호야,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한 이야기야. 고성희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그 안에 담긴 긴장감은 숨길 수 없었어요. 그럼 저와 관련된 과거가 있다는 거죠? 지은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고성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내가 준비되면 모든 걸 말해줄게. 하지만 지은호는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녀가 절대 먼저 입을 열지 않았다는 사실을요. 항상 준비되면, 때가 되면이라는 말로 미뤄왔죠. 그렇다는 건 진실을 밝히면 누군가 큰 손해를 본다는 뜻이라는 걸 지은호도 이제 알았습니다. 저는 이미 준비됐어요. 지은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누군지, 어디서 왔는지, 왜 버려졌는지 알고 싶어요. 그게 아무리 충격적인 이야기라 해도 모르는 것보다는 나아요. 고성희는 길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은호야, 어떤 진실은 알고 나면 다시 돌이킬 수 없어.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뀔 수도 있고 지금 소중한 것들을 잃을 수도 있어. 그래도 알고 싶어? 지은호는 주저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네, 알고 싶어요. 고성희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좋아. 하지만 한 가지만 약속해줘. 내 말을 끝까지 다 듣고 나서 판단해줘. 중간에 오해하거나 성급하게 결론 내리지 말고. 지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고성희의 다음 말을 기다렸죠. 하지만 고성희는 바로 말하지 않았어요. 대신 천천히 가방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사진 속엔 젊은 여자가 있었어요. 배가 불러 있었고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행복해 보이기도 하고 두려워 보이기도 한 묘한 표정이었죠. 지은호는 그 사진을 받아들고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사진 속 여자의 얼굴이 낯익었거든요. 아니, 낯익다는 표현도 이상했어요. 왜냐하면 그 얼굴은 지은호 자신과 너무 닮아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지역은 은호의 집 근처에서 우연히 고성희의 차를 보게 됩니다. 차는 조용히 주차되어 있었고 주변엔 아무도 없었어요. 지역은 무심코 지나가려다가
차 바닥 쪽에서 이상한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누군가 짚이 달아놓았다가 떼어낸 자국처럼 보였습니다. 작은 양면 테이프 자국과 전선이 지나간 듯한 미세한 흠집이 있었죠. 지역은 그 자리에서 바로 느낌이 왔습니다. 누군가 이미 고성이를 감시하고 있었던 거네. 지역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골목 끝에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보였어요. 시동은 꺼져 있었지만 안에 사람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지역은 조심스럽게 다가가려다가 멈췄어요. 자칫 위험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대신 휴대폰으로 차량 번호를 찍고 즉시 성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성재야, 너희 어머니 쪽에 뭔가 이상해. 지금 은호가 위험해질 수도 있어. 지역의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성재는 처음엔 믿지 않으려 했어요. 야, 지역아, 우리 어머니가 뭘 어쨌다고? 좀 과민 반응 아니야? 하지만 지역이 발견한 증거들을 하나씩 설명하자 성재도 점점 표정이 굳어갔습니다. 잠깐만, 그러니까 지금 누군가 우리 어머니를 감시하고 있었다는 거야? 그리고 그게 은호 누나랑 관련이 있다고? 성재의 목소리도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지역은 자신이 조사한 내용들을 성재에게 털어놨어요. 1998년의 사건들, 가운재단과의 연결고리, 그리고 고성이의 갑작스러운 성공. 모든 걸 들은 성재는 한참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지역아, 나도 사실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어머니가 요즘 너무 이상하거든. 밤에 혼자 전화하는 것도 자주 보이고 뭔가 조급해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설마 이런 일이 있을 줄은. 두 사람은 대책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지은호에게 알려야 하는지 아니면 더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 하는지 고민했죠. 하지만 시간이 없었습니다. 누군가 이미 움직이고 있었고 그 목표는 분명 지은호였으니까요. 이 모든 상황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차철민. 그는 누구보다 먼저 움직였고 누구보다 많은 정보를 갖고 있었지만 절대 자신의 속내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철민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여러 서류를 펼쳐놓고 있었어요. 그 안엔 고성이의 과거 기록, 가운재단의 내부 문서, 그리고 1998년 겨울의 사건 관련 자료들이 빼곡했습니다. 그는 그 모든 걸 이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왜 말하지 않는 걸까요? 철민은 혼잣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아직은 때가 아니야. 그의 목소리는 희미했지만 단단한 결심과 복잡한 감정이 엉켜있는 듯한 톤이었습니다. 사실 철민에겐 개인적인 이유가 있었어요. 1998년 그 겨울, 철민도 가운재단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당시 그는 젊은 변호사였고 재단의 법률 자문을 맡고 있었죠. 그리고 그곳에서 일어난 일들을 목격했습니다. 불법 입양, 아이 매매, 서류 조작. 철민은 그 모든 걸 봤지만 막을 수 없었어요. 당시 그는 너무 젊었고 힘도 없었죠. 재단의 뒤에는 강력한 권력자들이 있었고 철민이 뭔가 하려 하면 위협을 받았습니다. 결국 철민은 침묵을 선택했어요. 하지만 그 선택이 평생 그를 괴롭혔습니다. 특히 한 아이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죠. 추운 겨울날 재단에서 마지막으로 본 그 아기. 그 아이가 지금의 지은호라는 걸 철민은 알고 있었습니다. 철민은 그동안 지은호를 멀리서 지켜봤어요. 잘 자라는지, 행복한지, 건강한지. 그리고 이제 때가 왔다고 판단했습니다. 진실을 밝힐 때가 온 거죠. 하지만 조심스러워야 했어요. 잘못하면 지은호가 다칠 수도 있으니까요. 그가 지은호를, 그리고 이 지역을 도와주려는 건지 아니면 또 다른 목적이 있는 건지는 여전히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는 모든 비밀의 열쇠를 쥔 사람이라는 사실. 철민은 서류를 정리하며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해, 은호야. 이제라도 내가 진실을 알 수 있게 해줄게. 그의 눈에는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며칠 후 모든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고성이가 주최한 작은 모임이었는데 지은호, 지역, 성재, 그리고 정순이까지 초대됐어요. 표면적인 이유는 재단 관련 행사였지만 모두 다른 속셈을 갖고 있었죠. 정순이는 불안했습니다. 왜 고성이가 갑자기 자신까지 부른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혹시 지은호에게 뭔가 말하려는 건 아닐까, 자신의 존재를 위협하려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컸습니다. 지역은 경계 태세였어요. 고성희의 진짜 의도를 파악하고 필요하면 지은호를 보호할 준비가 되어 있었죠. 성재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믿음과 친구들에 대한 걱정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지은호는 결심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반드시 진실을 듣겠다고요. 모임은 조용히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공기는 무거웠어요. 모두가 서로를 경계하고 관찰하고 숨기고 있었죠. 고성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모신 건 중요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예요. 고성희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특히 은호 씨와 정순이 씨께. 정순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지은호는 긴장한 채로 고성희를 바라봤어요. 고성희는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숨겨온 비밀이 있습니다. 그 비밀은 은호 씨의 인생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순간 방 안에 모든 사람이 숨을 죽였습니다. 고성희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그리고 지은호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은호야, 이게 내가 알아야 할 진실이야. 지은호는 봉투를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안에는 오래된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출생증명서, 병원 기록, 그리고 DNA 검사 결과. 지은호는 서류를 하나씩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 이르렀을 때 눈이 커졌어요. 그곳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정순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사장님, 이게 무슨 짓이에요? 하지만 고성희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진실을 밝히는 거예요. 정순이 씨, 은호에게 알 권리가 있어요. 지역도 놀란 표정으로 지은호를 바라봤습니다. 은호야, 괜찮아? 하지만 지은호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서류를 내려다보며 멍하니 서 있었죠. 성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고성희는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성재야, 너도 알아야 할 때가 됐구나. 그리고 고성희는 드디어 20년간 숨겨왔던 진실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1998년 겨울, 고성희는 임신 8개월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혼자였어요. 아이 아버지는 이미 떠났고 주변 사람들은 낙태를 권했죠. 당시 고성희는 중소기업 임원이었지만 미혼모라는 사실이 알려지면 모든 걸 잃을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고성희는 아이를 낳기로 결심했어요. 비밀리에 시골의 작은 병원에서 출산했고 딸을 낳았습니다. 그 아이가 바로 지은호였죠. 고성희는 아이를 보며 행복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자신이 이 아이를 키울 수 있을까? 아이에게 좋은 엄마가 될 수 있을까? 무엇보다 아이가 미혼모의 딸이라는 낙인을 안고 살아가야 한다는 게 견딜 수 없었어요. 그러던 중 가운재단의 사람들이 접근했습니다. 아이를 좋은 집에 입양 보내줄 수 있다고, 아이의 미래를 위한 선택이라고 설득했죠. 고성희는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최악의 선택을 했어요. 하지만 입양이 아니었습니다. 재단 사람들은 고성희를 속였어요. 그들은 아이를 데려가서 불법 입양 알선에 이용하려 했죠. 고성희가 그 사실을 알았을 땐 이미 늦었습니다. 고성희는 미친 듯이 아이를 찾았어요. 하지만 재단은 아이의 행방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거액을 요구했죠. 침묵의 대가로. 고성희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돈을 주고 재단을 후원하고 그들의 요구를 들어줬습니다. 그 대가로 재단은 고성희에게 사업 기회를 제공했어요. 불법으로 번 돈을 세탁할 통로가 필요했고 고성희가 그 역할을 맡은 겁니다. 그렇게 고성희는 갑자기 성공한 사업가가 됐지만 그 성공은 딸을 잃은 대가였습니다. 고성희는 계속 아이를 찾았어요. 사람을 고용하고 정보를 수집하고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여기저기 수소문했죠. 그리고 몇 년 전 드디어 단서를 찾았습니다. 지은호라는 이름의 젊은 여성. 나이와 외모, 그리고 발견된 시기와 장소가 모두 일치했어요. 고성희는 확신했습니다. 이 아이가 자신의 딸이라고. 하지만 바로 다가갈 수 없었어요. 지은호는 이미 정순이의 딸로 행복하게 살고 있었고 갑자기 나타나서 모든 걸 뒤흔들 수는 없었죠.
그래서 고성이는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기회를 기다렸어요. 고성이의 고백이 끝나자 이번엔 정순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사장님 말씀이 다 사실이에요. 정순이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저도 처음부터 의심했어요. 은호를 발견했을 때 그 아이 옆에 쪽지가 너무 절박했거든요. 정순이는 계속했어요. 저는 아이를 발견한 후 경찰에 신고했어야 했어요. 하지만 그러지 않았죠. 왜냐하면 저도 아이가 필요했거든요. 제게는 아이가 없었고 남편과도 이미 관계가 틀어진 상태였어요. 그래서 저는 은호를 제 딸로 키우기로 결심했습니다. 불법인 줄 알면서도요. 저는 은호에게 사랑을 주고 싶었고 좋은 엄마가 되고 싶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언젠가 진짜 엄마가 나타날까봐. 정순이는 지은호를 바라봤어요. 은호야, 미안해. 나는 내가 행복하기만을 바랐어. 하지만 진실을 숨긴 건 잘못이었어. 지은호는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두 여자의 고백을 들으며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자신을 낳은 사람과 자신을 키운 사람. 둘 다 자신을 사랑했지만 둘 다 거짓말을 했죠. 거짓과 진실이 서로 얽혀 감춰왔던 20년의 이야기. 누군가는 그것을 이용하려 하고, 누군가는 그걸 지키려 하고, 누군가는 그 안에서 묶여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은호는 이제 압니다. 누구의 말도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되는 순간이 다가왔다는 것. 하지만 진짜 폭풍은 이제 시작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밝혀지지 않은 비밀이 하나 더 남아있으니까요. 차철민이 갖고 있는 마지막 증거. 그것이 공개되면 모든 관계가 완전히 뒤바뀔 겁니다. 과연 지은호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그리고 숨겨진 마지막 비밀은 무엇일까요?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